앞 시간에 이어서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384페이지 9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옳지 않은 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에서 자, 1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맞죠? 네, 가공할 때 주요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죠? 예, 1번은 맞습니다. 2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죠. 우리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요거 딱 하나만 예외가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회계법인이 거래처에 세무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아니겠죠. 예, 우리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 자문을 무상으로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예, 무상으로 해줬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라?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봐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상표권이나 특허권, 여러분 무형자산이지 않습니까? 무형자산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매각하면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예. 그런데 매각이 아니라 대여한다고 그러죠.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그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거 찾아봅시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자, 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자, 2, 3, 4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3번. 사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 즉 샘플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번 맞았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가 간주 공급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간주 공급에서 간주 공급에서 과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승용차가 있어요. 택시. 그런데 그 택시를 영업용으로 쓰질 않고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쓴다 이거예요. 비영업용으로. 예. 그래서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사장님 자가용으로 쓴다든가 사모님 자가용으로 쓴다든가 아들한테 자가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비영업용이 되는 거죠. 영업용으로 사놓고 비영업용으로 쓰면 공급으로 온다. 그걸 판매한 걸로 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택시용으로 승용차를 사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를 해준단 말이죠. 매입세 공제를. 처음에 살 때 사모님이 탈 거라 그러면 택시로 사면 안 되죠. 영업용으로 사면 안 되고 비영업용으로 사면은 개인이 사고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자가용으로 승용차를 사보세요. 그럼 부가가치세 붙습니다. 내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개인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과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샀다면 공제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택시회사 이런 데는 해준다 이 말이죠. 그 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그런데 그 택시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4번이 맞았어요.
1번은 틀렸죠. 보세구역에 와 있는 것은 아직 수입 통관 절차가 마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입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것은 아직 통관 이전 상태예요. 국내로 반입됐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그래서 1번 틀렸을 거예요. 4번이 맞았어요. 다음 문제 보세요.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 이랬습니다. 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 맞죠? 이상 없죠? 장기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가요? 2번 틀렸죠? 어제 여러분들 공급 시기에 대해서 제가 장기 할부 판매 좀 중요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서 그거 많이 나와요.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되는 때가 아니에요.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은 때.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할부를 5번으로 나눠서 받기로 했어요. 5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씩 5번으로 나눠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공급 시기가 5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니까. 장기 할부 판매하고 그냥 일반 할부 판매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일반 할부 판매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 맞아요.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 답입니다. 틀렸어요. 2번.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겠죠. 4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저기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수출은 선저기라고 그랬죠.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맞아요. 2.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기, 가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회사나 공장에서도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는 계속 공급되죠. 딱 뭐 전기 10만 원어치 주세요 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래가지고 검침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검침을 딱 해가지고 이번 달 전기료가 청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침한 기준이 바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 전기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기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매출액을 어떻게 잡냐 이겁니다. 돈 받은 거예요. 청구서 보내가지고 돈 받은 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돈을 안 받았다 그래도 매출로 잡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만약에 동양맥주, 오비맥주에다가 이번 달 전기료 2천만 원입니다 하고 고지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안 내고 있네? 만약에 오늘이 자동이체 되는 날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전에서 돈 안 받았으니까 그 매출액으로 안 잡을까요? 잡습니다. 근데 돈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잡겠죠? 그래서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때, 돈이 들어와야 되는 날, 그날이 공급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요, 배에다 실는 게 아니라 수출품을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천에 공장이 있고 서울의 무역상사가 이천의 공장에서 이런 마우스를 만들어라고 주문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무역상사가 이걸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무역상사에서 이건 수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국내에 있는 거래은행에서 신용장을 만들어줍니다. 그걸 국내 신용장이라고 그래요. 내국 신용장. 그 내국 신용장은 이 회사는 수출을 한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국내 거래은행과 또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서로 은행 대 은행으로서
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신용관리를 해주거든요. 그 대금 결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국내 은행에서 이 이천에 있는 A라는 공장에다가 이것은 수출품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내국신용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여주면은 여기 공장에서 그 서울에 있는 무역상사에다 이걸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부가가치세 없이. 예. 그 사람이 수출할 건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국신용장을 보고. 예. 그 은행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재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의 수출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이게 맞죠? 예, 내국 신용장에 수출해놓고 선적하는 때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면 답이 4번이겠네요. 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재화가 인도되는 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인 판매기라는 거에서는. 그래서 이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그렇죠.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다. 옳지 않은 거.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죠.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맞고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완성도에 따라서, 즉 장기 할부 판매하고 공급 시기가 똑같아요. 완성도 기준 지급 50% 했으면 50% 대금 주고 80% 했으면 플러스 또 30% 더 주고, 이러한 것이 각 부분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면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역이라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맞아요. 하지만 완성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 돼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죠. 네, 4번은 내국 물품을 수출한다 그랬습니다. 수출하려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맞아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아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교부라는 것은 발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서 이제 곧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다. 예.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월 합계 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서 한 달치 모아서 발급할 수도 있어요.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다. 맞습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예, 통상적인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4번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이게 틀렸죠. 외상이든 현금이든 인도하는 때예요. 공급 시기가. 돈을 받은 때가 아니죠. 예.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공급 시기인 것은 장기할부 판매. 기억나시죠? 장기할부 판매나 완성도에 따른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 언제라고요? 인도하는 때.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 틀렸네요. 예. 임대보증금이 제공이 완료되려면 임대기간이 3년이면 3년간 기다려야 되겠죠. 용역 제공이 완료되려면. 만약에 임대보증을 5년 했다. 그러면 5년간 기다렸다가 공급 시기를 정한다는 것인데 아니죠. 우리 어제 제가 여러분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죠. 그렇죠?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래서 매 과세 기간마다 간주 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임대사업자들. 네. 그래야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면은 이 전세나 이런 것은 말이죠. 용역 제공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도 계약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번 틀렸어요. 2번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 시기로 본다. 맞았죠?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제공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틀렸죠? 예. 그러면 답은 2번에서 나왔네. 그죠? 읽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옳은 거 2번이 맞았잖아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답은 2번이옵니다. 3번은 틀렸죠?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꺼내는 때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4번은 폐 없이 잔존 재화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예. 폐업했는데 그 재화가 언제 사용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폐 없이 잔존 재화는 공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폐 없이 잔존 재화 공급 시기는 언제죠?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폐 없이 잔존 재화 공급 시기. 폐업한 때, 폐업한 날이 공급 시기예요. 예. 폐업을 하는데 재고가 남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용 소비되는 때가 공급 시기라는 것은 세무관청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사업자가 폐업해버리고 어디 가버렸는데 그 재고가 언제 소비되는지 세무서 직원들이 그거 가서 보고 있어야 되나요? 알 길이 없죠. 사업 이제 안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폐업 신고 들어오면 그날 폐업한 날을 공급한 걸로 보고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거죠. 자, 16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공급 장소. 예. 1번 보겠습니다. 공급 장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지를 판단하고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죠. 예. 이게 국내 거래인가? 네. 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 장소가 국내이면 국내 거래죠. 그런데 이제 소비하는 곳은 이제 우리가 그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제 그 부분이니까 하여튼 1번 뭐 크게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잘못된 거 찾는 거죠. 2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이다. 예, 제대로 말했고. 3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공급 장소. 맞죠? 4번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다. 그럴 리가 없죠.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라면 우리 집 주소지라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용역 사업을 하는 용역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급 장소가 맨날 우리 집이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용역의 공급 장소는 그 영무가 제공되는 곳이에요.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 그래서 가장 잘못된 것은 4번이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세를 반절을 정리하신 거예요. 반절. 이제 나머지 반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부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영세율과 면세 제3절로 넘어가시는데 교재 페이지가 네, 여기입니다. 이 126쪽. 자,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반 넘었어요. 네, 126쪽.
영세율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 영세율과 면세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세율하고 면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래서 이 영세율과 면세 제도를 지금 연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세율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오죠?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율을 0%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언제나 0원이 나오겠죠. 세금이 0원. 자, 두 번째,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단계 세액 공제법 하에서 매출세액은 없고, 매출세액이 제로니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여러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라는 게 뭐예요? 공급이라는 게 바로 판매잖아요. 판매, 즉 매출.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매출할 때 세율을 0%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납부되는 그 구조를 우리가 첫날 이해했지 않습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해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회사는 매출세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액은 있겠죠. 제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상품을 사온다든가 그러면은 매입세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입세액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되는 제도다. 그래서 여기 영세율에다가 완전 면세, 완전 면세. 그러니까 면세는 완전 면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시 후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면세는 완전 면세가 아니에요. 완전 면세.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가 뭡니까? 그러면 영세율 제도예요. 왜? 매출세액은 없죠.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다 환급을 받죠. 우리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면세. 영세율 사업자가. 자,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 한마디로 수출품. 그리고 외화 획득의 장려를 위해 국내 거래에서도 일부 적용해 준다. 그럼 국내 거래 어디서 적용될까요? 외국에 공급하는 경우에 준하는 국내 공급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국내 거래가 뭐가 있느냐? 우리 국내에 외국 기관들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그 국가의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국가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품을 또는 제품을 판매하면 그건 수출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천에 오비맥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비맥주가 외국 법인이죠. 외국 법인이에요. 국내에서 사업장을 벌이고 있는 외국 법인에게 판매를 하는데 영세율을 적용하느냐? 그건 영세율이 아닙니다. 외국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화 획득 장려를 위한 국내 거래다 하는 것은 거기 미국 대사관에 상품을 팔면요, 거기서 달러를 줘요. 결제를 달러로 해줘. 자, 외화 획득 장려를 위해서 국내 거래에서도 일부 하는데 밑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영세율 제공 대상자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만 적용을 합니다. 과세사업자에게만. 그러면 누구에게는 적용을 안 할까요? 면세사업자에게는 적용 안 해요.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는 건데 뭐 적용할 필요가 있나요? 면세사업자도 영세율을 해주면 더 좋죠. 왜? 면세사업자도 영세율을 해주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나 영세율로 할래요 하면. 만약에 제가 학원 사업이 면세사업자거든요. 매출세액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수강료, 제가 만약에 수강료를 100만 원입니다 라고 책정을 하면 그냥 10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학원의 과세 사업자로 학원이 과세 사업이다 그러면 수강료가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10%해서 부가세 포함 110만 원입니다 하고 소비자는 110만 원의 수강료를 내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기업에서 수강료를 부담했다면은 11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은 공제 받아요. 그 기업은. 근데 개인은 공제 못 받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네. 자,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고 거래 징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더 있느냐? 매입. 학원을 운영하면서 PC도 사고 의자도 사고 그랬어요. 탁자도 사고. 그때 부가세 다 묻니다. 이게 다 과세 제어하니까. 그런데 공제를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공제 좀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영세율을 나는 영세율로 하겠다. 안 받아줘요. 영세율 해준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제한돼 있잖아요. 여기 외국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비거주자라고 하면은요, 외국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로 판단을 하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1년 중에 50%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통 거주자라 그래요. 예, 비거주자는 국내에 50% 이상 거주하지 않는 자가 이제 비거주자로 보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승무원이라든가 이 외국 비행기를 타고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본래 자기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곳이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 그러면 1년 중 반절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자로 봐요. 즉 내국인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하면 외국인, 외국법인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외국법인. 외국법인이 만약에 수출을 한다 이거예요. 한국의 물건을 자기 나라로 수출을 하든, 만약에 오비맥주가 미국 법인이라고 합시다. 미국 법인. 정확히 어느 나라 법인인지 모르겠어요. 유럽 쪽인 것 같은데 하여튼 두산이 가지고 있다가 팔았죠. 그래서 지금 외국 법인인데, 자, 만약에 미국 법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맥주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 영세율을 적용을 해줘야 될까? 국가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판단해요. 여기 보시면 외국 법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나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를, 여기서 면세라는 건 영세율을 말해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나라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기아자동차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일부는 미국에 팔고 일부는 그것을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 법인인 기아자동차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해 준다. 그러면 오비맥주도 우리나라가 영세율 적용해 주겠다. 상호주의.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말이죠. 수출을 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판단은 그 국가가 우리 국내 내국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호주의에 맞추어서 결정한다.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자, 영세율 적용 대상자,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의 판단에서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요,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수출입니다.
그렇죠? 재화의 수출은 우리가 자동차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반도체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는 거, 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출이에요. 자, 용역의 국외 공급 하면은 어떤 겁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 예, 이거 대표적이죠. 용역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수출이에요. 예. 해외 건설, 수출, 영세율 적용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바로 비행기, 예, 항공기나 선박. 예. 우리가 외국으로 가는 선박이나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 그거 다 수출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해줘요. 예. 그 매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유럽을 가는데 비행기가 만약에 80만 원이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영세율 적용해 주니까. 예. 근데 국내 여기서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국내 운행은. 예. 그래서 외국 항행 용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는 것만 그럼 영세율이냐? 외국에서 외국 운행할 수도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일본에서 만약에 중국을 운행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수출이에요.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수출. 네. 이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길게 써 있는 거. 외국 항행 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1, 2, 3번 다 수출이고요. 4번이 아까 말씀드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기구 국제기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기관이 아니라 외교 공관에,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일하고 있는 그 직원이 미국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공급을 했다. 그것도 영세율 적용해줘요. 영세율. 수출로 봐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공관에 근무하는 외국 공무원에게 판매하는 것도 영세율이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영세율의 범위를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으며 아까도 말했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간이과세자가 과연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 중개무역 방식으로는 수출할 수 있죠.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잖아요. 예. 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액이 아니라 총 그 매상 부가세 다 포함해서 연간 4,700만 원 이하이어야. 예.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달에 매출이 한 300이면 10달이면 3,000. 3,600. 뭐 한 3,4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 달에 매상 3,400 올려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혼자 하는 사업 정도 하겠죠. 예. 내가 혼자 사업하면은 뭐 매상이 3,400 되고 거의 들어가는 재료 없이 내가 그냥 내가 어떤 내 인건비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벌어먹고 산다 그러면 3,400 벌고도 살 수 있습니다. 매출이. 그런데 매출이 3,400도 그러니까 3,400 나름이에요. 들어가는 재료가 많은 사업. 매출 한 400 올리려면은 재료비가 한 200 들어간다. 그러면 못 살죠. 예. 우리가 가게 하는데 재료비만 들어가겠어요? 월세도 내야죠.
예, 거의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간이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이 글쎄 얼마나 있을지 예, 모르겠죠.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됩니다. 간이과세도 과세 사업자니까. 그러나 면세 사업자는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면세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했는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나 포기를 안 받아줘요. 예, 아무나 포기를.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 자, 이제 영세율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면세로 넘어갑니다. 면세제도. 자, 면세제도 여러분 면세 사업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학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이나 보험이 다 면세예요. 은행이나 보험. 그 다음에 이제 그 쌀집.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거 파는, 채소 과일 파는 데 있죠? 다 면세 사업자들이에요. 채소 과일.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운동 경기,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이런 데. 면세예요. 그 다음에 의사들의 진료. 의사들의 진료. 약은 면세가 아니에요. 약은 진료.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면세다. 그 다음에 쌀, 채소, 과일 이런 것이 면세다. 책도 면세, 신문도 면세예요. 예, 책, 신문 이런 거 면세예요. 자, 면세되는 품목들을 쭉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나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쌀 안 먹고 못 살죠. 채소, 과일 다 누구든지 사 먹어야 돼요. 예. 물 중에서도 수돗물은 면세예요. 수도 안 쓰고 사는 사람 없죠. 수돗물. 자, 그래서 면세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 겁니다.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사실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는 아까 영세율 제도예요. 영세율 사업자에게 완전한 면세 혜택을 주는 게 영세율 제도입니다. 그런데 면세제도를 한번 보시면 소비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업자에게는 면세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면세의 의미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면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채소나 수돗물이나 이런 학원이나 신문이나 책 같은 거 이런 것을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면세라는 얘기죠. 자, 면세의 개념 읽어보세요.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 부가가치세 면제해주면 누가 싸게 사는 거예요? 매입자가 싸게 사는 거죠. 예. 제가 저기 1층에 저희 주차장 입구에 간판이 그 등이 다 나가버렸어요. 형광등이.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그 간판을 그 납품했던 그 저기 사업자가 이제 동생 되는 이제 후배 되는 그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너무 게을러요. 작년 거의 저거 바꿔달라고 한 지가 한 1년 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해줍니다. 야, 거래처를 바꿀까? 네? 이것도 녹화되면 계속. 자, 그래서 면세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면세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입자, 소비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왜 없을까요? 자기가 매출한 거에는 부가가치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 환급되지 않는다.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 이겁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급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면세 사업자 입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면세 제도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부분 면세 제도라고 말한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분 면세 제도.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한다 해서 부분 면세 제도. 자, 그러면 면세 대상 재화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네. 이거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FAT 1급 시험 볼 때 면세 대상 재화가 아닌 것을 찾아라, 해당한 것을 찾아라. 예, 꼭 한 문제.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이제 시간 되면 이제 한번 열어보시면 이론 문제에서 이론이 15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5개가 나와요. 5개 중 한 문제는 반드시 면세 대상인 것을 찾아라. 꼭 나옵니다. 자, 기초생활 필수품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예를 들은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초생활 필수품 이것만은 아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여기 다 들었습니다. 자, 첫째,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말해요. 가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미가공이죠. 예를 들면 그 축산물 중에 그냥 원유는 가공이 안 된 우유잖아요. 원유. 근데 그 초콜릿 우유나 바나나 우유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과세예요. 우유 공장에서 거기를 가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에서 짠 원유는 면세 말하자면, 그런데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를 딸기 우유를 만들었다. 그게 과세라는 거죠. 그게 가공된 거니까. 자, 그래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중에 그러면 쌀을 보세요. 쌀은 미가공이에요. 아, 이거 정미소에서 껍질을 벗겼지 않느냐? 그건 미가공으로 봐요. 그런데 쌀로 떡을 만들었어요. 떡은 과세입니다. 쌀로 밥을 만들어서 식당에서 팔아요. 과세입니다. 밥집이.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의 개념이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미가공 비식용. 아까 식료품은 사람이 먹는 건데 미가공 비식용 중에도 농축수 임산물이 있다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공업용이나 동물용을 말하는 겁니다. 동물용이면 사료겠죠. 사료. 요즘 개가 먹는 것도 우리 사람이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개 먹는 것도. 네. 자, 그래서 이 미가공 식료품도 면세인데 국내산만 해당이 됩니다. 국내산만. 미가공 비식용, 식료품이 아니라 비식용. 그러니까 미가공 식용이 아닌 동물용이나 또는 공업용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국내산은 다 면세지만 외국산은 부가가치세가 있다. 자, 물 중에 수돗물,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수돗물 면세입니다. 연탄, 무연탄 이것도 잘 나와요. 연탄, 무연탄 그림 보면 여러분 연탄 찾을 수 있죠? 요즘 하도 연탄이 귀해가지고 연탄 이렇게 사진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이 그림으로 만화같이 이게 그림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연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연탄, 무연탄 새카만 걸 말하는 거예요. 유연탄 과세입니다. 유연탄은 기름 같은 거예요. 기름. 자, 무연탄이 면세입니다. 여성용품들,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가 면세입니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는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여성용품 같은 거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자,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이 면세입니다. 그런데 여객 운송 용역에는 제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항공기, 이건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쓴다 해서 이건 과세. 면세가 아니에요. 우등고속, 일반 고속까지는 면세인데 우등고속이라고 좀 더 고급형 고속이 있어요. 이거 과세. 전세버스,
과세. 시내버스만 면세예요. 전세버스는 우리가 어디 관광 갈 때 차 빌려서 가는 거죠? 그거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있고요. 택시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특수자동차 뭐 여러 가지 특수자동차 여러분 뭐 캠핑용 카라든가 이런 거 과세입니다. 특종 선박 그 다음에 고속철도 KTX로 보통 얘기하죠. 과세. 예. 의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과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의 여객운송은 모두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유람선 이런 거 과세라 이거죠. 관광이나 유흥 목적인 운송수단은 모두 과세다. 그러니까 여객운송 용역 중에서 쉽게 말해서 면세는 우리가 뭐냐면요.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목포나 광주 뭐 부산 같은 거 갈 때 KTX 말고 타고 가는 기차 있죠? 무궁화호 같은 거. 그 다음에 배 중에서는 이 고급 배가 아닌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뭐 여객선. 예, 그러니까 뭐 인천에서 저기 그 가까운 무슨 섬을 간다 할 때 타고 가는 그런 배 있죠? 여객선. 이런 것이 면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과 이거 두 번 썼어요. 이거 뒤에 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워버리시고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다. 예를 들면 의료 보건 용역과 혈액이 면세입니다. 의료 보건 용역이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수의사의 진료 용역도 면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품은 아니에요. 약은 과세인데 여기서 의료보건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용역이 진료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진료하는 거, 수의사가 진료하는 거. 그 진료비. 그 다음에 교육 용역이 면세입니다. 교육 용역. 그 다음에 우표가 면세인데요. 수집용은 제외입니다.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가 다 면세입니다.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그 다음에 도서가 면세고요. 도서관도 면세입니다. 도서 대여. 도서관 면세. 신문 면세고요. 신문. 그런데 인터넷 신문도 역시 면세예요. 잡지, 관보, 신문과 유사한 거 다 면세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괄호 속에 있는 말이 뭐냐? 신문이 면세라고 해서 신문사에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게재했어요. 네. 신문 구독료는 한 달에 18,000원인데 거기 광고를 하나 봤는데 광고가 가령 5천만 원짜리 광고가 있다. 광고는 과세. 예. 신문 구독료 수입에 대해서 면세를 주는 것이지 광고료에 대해서는 면세가 아니다 이거죠. 예. 광고료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광고하려면 5,500만 원. 그 광고주가 5,500만 원을 내야 되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자, 다음 페이지. 이건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예, 담배는. 근데 이제 법소정 담배, 비싼 담배는 과세입니다. 아주 뭐 그 담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로 말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화랑이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네, 되게 어렸을 때 담배 안 피우다가 군대 가서 처음 담배 배우는 그 젊은이들이 그 당시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보면은 담배를 처음에 남자들이 다 화랑으로 담배를 처음에 배워요. 무지하게 독한 담배입니다. 굉장히 센 담배로. 자, 그래서 법소정 담배 아주 싼 담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담배 시험에 안 나오겠죠. 법소정 담배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 경기. 아마추어 운동 경기하고 프로 경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프로 경기는 과세예요. 잠실 야구장에서 만약에 LG하고 OB가 게임을 할 때 입장료다.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만약에 입장료 5,000원이라면 부가세 포함해서 5,500원. 그런데 만약에 고교 야구대회를
서울고등학교하고 덕수고등학교하고 만약에 잠실에서 한다. 그 입장료가 만약에 3,000원이다. 그럼 부가세 없어요. 그냥 3,000원. 아마추어 운동경기가 그런 거죠. 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원, 식물원 면세입니다. 입장료가. 그 다음에 또 부가세가 없는 것이 뭐냐? 면세인 것이 토지의 공급이 면세예요. 토지. 이거는 기초생활 필수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로 봐서 이 세 가지는 이러한 내용은 그냥 면세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뭐 보험에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 보험 안 들고도 지금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이게 정책적으로 면세예요. 자, 토지하고요. 금융, 보험 서비스가 면세입니다. 예. 그래서 은행이 다 면세 사업자이고 보험회사가 다 면세 사업자예요. 자, 저술가, 작곡가, 직업 이런 어떤 그 저술가라는 거, 작곡가 알겠죠? 뭡니까? 그 곡을 만드는 사람들. 그 밖에다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그러니까 작곡가가 작곡을 하고 작곡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부가세 없이 1,000만 원만 내주면 됩니다.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가가치 요소에서의 구성 요소에서의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 특별히 잘 알아주세요. 토지. 자, 그 다음에 기타. 네, 기타가 좀 복잡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전부 다 면세는 아니에요. 그 밑에 주의사항에 지금 나올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설명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공익단체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그것은 면세입니다. 예, 과세 재화를 국가에다가 무상으로 줬어요. 보통 기부하죠, 기부. 예, 그걸 기부라고 했죠. 국가에다 무상으로 주면 그게 뭐 기부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입니다. 예.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거 면세. 요즘에 이제 그 종교인 과세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종교인의 과세가 있다는 것은 그 종교인, 즉 신부님, 스님, 목사님 이런 종교에 관계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교회가 공급하는 것에 과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예,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텃밭 같은 거. 예. 주택도 면세예요. 주택을 만약에 우리가 집이 방이 3칸짜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주인집이 방 하나만 써. 그러면 방 2개를 월세를 내줄 수 있죠? 예, 그게 그 면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다.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임대를 했을 때 그게 과세인 것이지 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아니죠. 예,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우리 보통 작은 집, 작은 방, 큰 방 이게 나눠져 가지고 작은 방은 이렇게 세를 준다든가 그랬잖아요. 옛날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게 면세입니다.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 면세. 근데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85제곱미터 그 이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면세가 된다. 자, 그러면 면세 포기 이 얘기 하기 전에 여기 주의를 이걸 보셔야 돼. 지금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다 그랬는데 예외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가 일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우편 주문 판매 대행하는 용역. 여러분, 우정사업 조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우체국에서 이 방문하여 배달한다는 게 뭐예요? 우체국에서 택배 사업하고 있죠? 그게 과세예요. 그래서 택배 영수증을 받아보면, 우체국 택배 영수증 받아보면은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고속철도 여객 운송 용역. 이제 고속철도가 KTX, 아까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걸 국가가 하고 있다 해도 과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스포츠시설 또는 주차장 운영업을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과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유지, 국가 같으면 국유지를 어느 기업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국가가 받고 있다. 과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가가 도소매업을 한다, 음식점을 한다, 과세예요. 스포츠 시설도 과세, 국가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은. 가장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국내 아마 이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다 시가 주차장 운영업을 다 하죠. 예, 어느 시든지 여기 뭡니까 이게 선 그어놓고 주차요원 두고서 그 주차요금 받잖아요. 그게 다 과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있네. 부가가치 과세 대상 진료 용역과 동물의 진료 용역. 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진료 용역. 이 진료 용역이나 동물 진료 이건 원래 면세입니다. 면세. 이건 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과세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이 면세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예. 이러한 과세 항목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면세 포기 제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문제 풀어서 영세율과 면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